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 알아? 14살 오빠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저는 다락방 구석에 웅크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7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만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살아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매일 밤 다락방 어둠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이주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가장 따뜻한 기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1982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겨우 6달. 엄마는 벌써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저는 그때 7살이었죠. 새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4살, 12살. 제게는 갑자기 생긴 오빠들이었죠. 그 집에서 저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밥상은 4개만 차려졌어요. 새아버지, 엄마 그리고 두 오빠 목만. 저는 식탁이 아닌 다락방에서 먹다 남은 반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몇 점, 그것이 제 하루 식사였어요. 주희야, 이거 가져가. 조용히 먹어. 엄마는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밥그릇을 밀어넣듯 건네주곤 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귀찮아서였을까요? 저는 그것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의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간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다락방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이 제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지만 학교가 끝나면 곧장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아래층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제게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새아버지가 오빠들과 장난치는 소리, 엄마가 간식 주는 소리, TV 보며 함께 웃는 소리. 그 모든 행복한 소리들이 다락방 천장을 뚫고 올라와 제 작은 가슴을 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거실에 모여 앉은 4사람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새아버지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두 오빠는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좀 참아라. 네가 착해야 여기서 살 수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썽 피우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아이가 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그날 밤 저는 물만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중에 유독 제 시선을 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길 건너편 세탁소 간판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밤이 되면 보라색 불빛이 켜졌거든요. 그 불빛은 마치 외로운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반짝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마치 그 불빛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가장 힘들었던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8번째 생일.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매년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셨는데 그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서 아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떠올랐어요. 섬지박이라는 노래였죠. 아빠는 그 노래를 부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따뜻하고 큰 손으로. 아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래층에 들릴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아빠 나 데려가. 제발 나 데려가. 7살 아이가 죽고 싶다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 너머로 세탁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보라색 불빛은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불빛 아래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고 계셨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다리미질,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그리고 그 옆에 보라색 불빛.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저처럼 혼자인 걸까요? 할머니도 외로울까요? 왜인지 그 모습이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세상에 저만 깨어있는 게 아니구나. 저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가 일을 마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치 그 불빛이 꺼지면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후에야 저도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세탁소 할머니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분이라는 걸. 저 보라색 불빛이 제 삶에 들어올 따뜻한 빛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어요. 투명인간처럼 숨쉬되 숨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어머니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오라는 거였죠. 주희야, 세탁소 가서 옷 좀 찾아와. 영수증 여기 있어. 저는 작은 손으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였고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바라보기만 하던 그 세탁소 앞에 처음 섰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온기가 확 밀려왔어요. 다림질 증기와 섬유유연제 향기가 뒤섞인 묘한 냄새였죠.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라벤더 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한 분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던 그 할머니셨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눈빛이 또렷하셨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음기가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그런데 넌 왜 이렇게 마른 거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걱정해주는 목소리. 저는 당황해서 영수증만 내밀었어요. 옷 찾으러 왔어요.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아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옷을 꺼내오셨죠. 하지만 옷을 건네주시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라며 뒤로 사라지셨어요. 곧 할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였어요. 얘야, 이거 먹고 가렴. 할머니가 방금 쪘어. 괜찮아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에 고구마를 억지로 쥐어주셨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먹어야 돼. 이렇게 가냘픈 팔로 어떻게 살아?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구마의 온기가 제 손바닥을 녹였어요. 저는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어요. 고구마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얘야, 왜 우니? 할머니가 놀라서 제 앞에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려다가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 팔에 있던 멍자국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뭐니? 누가 때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빠들이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세히 보셨어요. 멍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죠. 엄마한테 말 안 했니?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해요. 그냥 제가 참으면 돼요. 8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투명해지면, 제가 아무 말 없이 참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앉아라. 고구마 천천히 먹고 가거라. 할머니는 저를 작은 의자에 앉히시고 당신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가 고구마 먹는 걸 지켜보셨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구마를 다 먹었습니다. 뱃속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얘야, 이름이 뭐니? 이주희요. 주희? 좋은 이름이네. 할머니는 기목자야. 다음에 또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진짜요? 또 와도 돼요?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나 봅니다.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매일 와도 돼. 그날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뭔가를 꾹꾹 눌러싸더니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주먹밥이었어요. 배고프면 이거 먹어. 혼자 먹으면 돼. 알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할머니의 마음 같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제게 주는 첫 번째 선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세탁소 문 앞에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저를 지켜보고 계셨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날 밤 다락방에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식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죠. 할머니가 꾹꾹 눌러 만든 그 주먹밥은 제가 그때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세탁소 불빛이 켜졌습니다. 여전히 보라색 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외로운 등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는 곳, 따뜻한 고구마와 주먹밥이 있는 곳, 제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신 곳. 그런 곳이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주희 왔네. 오늘은 무슨 일이야? 그냥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주희 보고 싶었어? 우리 많이 보자. 그날 저는 할머니 옆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림질을 하시면서 가끔 제 공책을 들여다보셨죠. 글씨를 잘 썼다고, 그림을 예쁘게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거였을까요? 해가 질 무렵
할머니가 세탁소 뒤편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엔 낡은 침대와 옷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베개 하나가 놓여 있었죠. 주희야, 할머니가 옛날에 딸이 있었단다. 너랑 비슷한 나이에. 사고로 떠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우리 은주도 너만 할 때 참 귀여웠는데. 할머니는 베개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베개에서 나던 향기, 세탁소에 가득하던 그 향기가 바로 라벤더였어요. 할머니 딸의 향기였던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외로우시다는 걸. 할머니도 저처럼 누군가를 잃고 혼자라는 걸.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저 매일 와도 돼요? 그럼. 주희는 이제 할머니 손녀야. 그날 저는 세탁소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행복이라는 걸까?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다는 것, 내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보라색 불빛은 이제 제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불빛이 켜지는 시간이면 저는 다락방 창가에 앉아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내일 또 세탁소에 가야지. 할머니 보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견딜만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더 이상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세탁소 쪽으로 향했죠. 그곳이 제 진짜 집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을 열면 우리 주희 왔네 하시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세탁소 한쪽 구석이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책상을 놓아주셨고 거기서 숙제를 했어요. 할머니는 다림질하시면서 가끔 제 공부를 봐주셨죠. 구구단을 외우면 칭찬해 주시고 글씨를 예쁘게 쓰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주희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라면 끓여줄까? 네. 할머니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라면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계란도 넣어주시고 파도 송송 썰어주셨어요. 그릇 가득 담아주시면서 많이 먹어라. 우리 주희 살 좀 쪄야 돼 하셨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살을 쪄도 된다니. 제가 먹어도 된다니. 집에서는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할머니는 제가 많이 먹기를 바라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그 다음엔 하시며 맞장구를 쳐주셨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새어머니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는 게 편한 듯 했죠. 가끔 밥은 먹고 다니냐 정도만 물어보셨어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먹여주니까 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세탁소에서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아버지가 취해 계셨어요. 이 계집애가 어디서 이제야 들어와?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멈춰 섰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넌 맨날 밖에서 빈둥거리지.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돕지. 순간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때린 거예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죠. 귀가 멍멍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애가 아직 어린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다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어려서 버릇을 잡아야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옆구리가, 등이, 다리가 아팠어요. 저는 몸을 웅크리고 맞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소리내면 더 맞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새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엄마는 멀찌감치 서서 저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다락방 가 있어라. 그게 엄마가 하신 전부였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을 열고 내려왔어요.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에 스며들어 찡했지만 저는 세탁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세탁소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죠. 할머니, 할머니. 드디어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내미셨어요. 누구야? 어머, 주희야. 곧 할머니가 계단을 뛰어내려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잠옷 차림의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저는 그제야 제 모습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입술이 터졌고 뺨이 부었고 온몸에 멍이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안쪽으로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이랬어? 누가 우리 주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새아버지가 때렸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품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고 함께 우셨죠.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하셨어요. 아동학대라고. 할머니는 제 몸의 상처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 집엔 절대 못 보냅니다. 경찰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파리한 얼굴로 경찰서에 나타나셨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마주 섰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엄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 엄마 자격 없어. 당신 남편이 때리는데 왜 막지 않았어? 왜 이 어린 것을 다락방에 가뒀어?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주희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 집으로 갈래? 아니면 할머니랑 살래? 경찰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할머니에게 안겼죠. 할머니랑 살래요. 할머니가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했지만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엄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고 할머니가 제 법정 대리인이 되셨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할머니와 사는 겁니다. 할머니는 세탁소 2층 작은 방을 제 방으로 꾸며주셨어요.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옷장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카디건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은주도 보라색을 참 좋아했단다. 너도 예쁘게 입어라. 저는 그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사랑이 느껴졌죠. 어느 날 밤 할머니가 통장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봐라. 할머니가 30년 넘게 모은 돈이야. 이걸로 우리 딸 대학 보낼 거야. 할머니, 저 할머니 딸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어요. 주희야, 이제 넌 내 딸이다.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럼, 엄마.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저를 지켜주는 엄마.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아무도 너 못 괴롭혀. 저희는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는 낳아준 사람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제 방 창문으로 보라색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불빛은 제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창밖에서 바라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 안에 사는 아이였죠. 엄마, 저 진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긴 내 집이야.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시고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빠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섬지박이었어요. 중학교 입학 첫날,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우리 딸 첫 중학교 도시락인데 엄마가 정성껏 싸야지. 도시락통이 열리자 놀랐습니다. 밥 위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묵볶음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반찬이 3개나 됐습니다. 엄마는 뚜껑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는 우리 주희만 믿는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열었어요. 반찬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싸셨는지 보였거든요. 계란말이는 하트 모양으로 잘라져 있었고 밥 위에는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주희야, 내 도시락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옆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구나 싶었죠. 방과 후에는 항상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다림질을 하시면서 제가 오기만 기다리셨어요. 문을 열면 우리 딸 왔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저는 카운터 옆 제자리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가 다림질하시는 소리,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가 제 공부 배경음악이었어요. 가끔 손님이 오시면 엄마는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중학생 됐어요. 어머, 많이 컸네. 옥자씨, 복 받았어. 동네 아줌마들은 엄마를 부러워하셨어요. 혼자 사시던 할머니에게 딸이 생겼다고, 저렇게 착한 딸을 만났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중간고사 때였습니다. 전 과목 90점 이상을 받았어요. 성적표를 들고 세탁소로 뛰어갔죠. 엄마, 봐요. 제가 이렇게 잘 봤어요. 엄마는 안경을 쓰고 성적표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다. 오늘 중국집 가자. 자장면 먹으러. 중국집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자장면을 먹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는 당신 그릇의 고기를 제 그릇에 슬쩍 옮겨주셨죠. 많이 먹어라.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엄마도 드세요. 엄마는 배불러. 넌 더 먹어야 돼.
하지만 모든 시험을 잘 본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망쳤어요. 50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세탁소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더군요. 엄마, 이번엔 못 봤어요.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성적표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야. 자장면은 못 먹는 거죠? 제가 풀이 죽어 말하자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엄마표 짜장이다.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어. 엄마는 작은 부엌에서 양파를 볶으셨어요. 춘장을 넣고 볶으시니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손짜장이었습니다. 중국집 자장면보다는 못했지만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그 짜장이 더 따뜻했어요. 주희야, 잘 들어라. 성적은 숫자일 뿐이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어. 점수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란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점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노력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반아이 하나가 저를 놀렸어요. 야, 주인은 세탁소 손녀래. 그것도 진짜 손녀도 아니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응, 맞아. 우리 엄마 세탁소 하셔. 그런데 우리 엄마 엄청 멋있어. 30년 넘게 혼자 힘으로 사셨거든.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세탁소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죠. 비 오는 어느 토요일, 엄마가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셨습니다. 주희야, 비 오니까 파전 먹고 싶다. 너도 먹을래? 와, 좋아요. 엄마는 부추와 파를 듬뿍 넣어 파전을 부치셨어요.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을 꺼내셨죠. 엄마, 전 미성년자예요. 너 막걸리 먹으라는 거 아니고 엄마 혼자 먹으려고. 넌 사이다 마셔. 엄마와 마주 앉아 파전을 먹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세탁소는 따뜻했어요. 엄마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주희야, 엄마 행복해. 너 같은 딸 만나서. 저도요, 엄마. 엄마 만나서 진짜 행복해요.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어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고3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그날 새벽 일찍 절에 다녀오셨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절에 다녀왔어. 108배 올리고 왔다. 엄마, 무릎 안 아파요? 엄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 우리 딸 시험 잘 보라고 빌었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날 시험장에 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108배를 올리셨다고. 그 나이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셨다고. 저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꼭 잘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붙었어요. 세탁소로 뛰어가며 소리쳤죠. 엄마, 붙었어요. 제가 대학 붙었어요. 엄마는 다림질하시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가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울었죠. 우리는 세탁소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대학 붙었어요. 어머, 축하해요. 옥자 씨, 이제 소원 이루셨네요.
그날 엄마는 세탁소를 일찍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셨어요. 거기서 베갯잎 하나를 사셨는데 엄마가 직접 자수를 놓으시겠다고 하셨죠. 이거 엄마가 자수 놓아서 줄게. 내 시집 갈 때까지 잘 간직해라. 엄마는 매일 밤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으셨습니다. 라벤더 꽃 문양이었어요. 보라색 실로 정성스럽게 놓으신 그 자수는 마치 엄마의 사랑이 수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항상 라벤더예요? 세탁소에서도 라벤더 향 나는 섬유유연제 쓰시잖아요.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은주 향기야. 은주가 라벤더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엄마는 이 향기만 맡으면 은주 생각이 나.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하지만 저도 사랑하신다는 걸요. 그 두 사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만큼 넓었으니까요. 대학 입학식 날, 엄마는 가장 좋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85살이셨지만 엄마는 꼿꼿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으셨죠. 우와, 대학교가 이렇게 넓어? 엄마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제가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될게요.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내가 그저 행복하면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겠다고요.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캠퍼스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강의가 없는 오후면 세탁소로 달려갔죠. 엄마 혼자 일하시는 게 걱정됐거든요. 주희야, 학교 일하면 되지 왜 와? 엄마, 전 괜찮아요. 제가 배달이라도 해드릴게요. 저는 세탁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에 세탁물을 싣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좋았거든요. 대학교 3학년 봄,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였어요. 제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한 남학생이 주워줬죠.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남학생은 김민준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자주 마주쳤고 어느새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놀라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대단하시네. 한번 뵙고 싶어? 진짜요? 우리 엄마 한번 만나러 가요. 저는 민준 씨를 세탁소로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경계하시는 듯 했지만 민준 씨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표정이 풀어지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 씨 친구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주희 친구면 우리 친구지. 앉아요. 뭐라도 줄게. 엄마는 군고구마를 내오셨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요. 민준 씨는 고구마를 먹으며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죠. 할머니, 제가 주희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민준 씨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딸 울리면 가만 안 둬. 하지만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그 말은 승낙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교제를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졸업 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1997년 엄마의 90세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동네 분들을 모시고 세탁소에서 생신상을 차렸죠. 촛불을 켜고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주희 씨. 저는 주희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희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민준 씨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네. 엄마가 박수를 치셨어요. 동네 분들도 환호성을 질렀죠.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시집 가는구나. 엄마가 못 볼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엄마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손주도 보셔야죠. 그럼 그래야지. 엄마가 손주 볼 때까지는 안 가야지. 1998년 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부케는 제가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라벤더 꽃으로만 만든 부케였죠. 보라색 라벤더가 가득한 그 부케를 들고 있으니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입장했습니다. 식장 앞쪽에 신부 어머니 자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친엄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에게는 이미 엄마가 계셨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신 진짜 엄마가요. 식이 진행되고 축가 순서가 왔습니다. 제 대학 친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섬지박이었어요. 엄마 아빠 따라가면 금방 온다더니 노래가 흘러나오자 엄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주시던 그 노래. 그 노래가 제 결혼식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죠. 식장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세탁소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엄마 가까이 살고 싶었거든요. 민준 씨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할머니 가까이 사는 게 좋죠. 저도 할머니 자주 뵙고 싶어요. 2001년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가 손주를 보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당신이 9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셨습니다. 제 출산 날까지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엄마는 병실에 오셔서 손주를 처음 안아보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아. 엄마의 주름진 손이 아기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도 활짝 웃으셨죠. 이름은 뭐로 지을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주의 은자에 주희의 희자를 쓰면 어떨까? 은서라고. 은서.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딸과 저를 이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딸 이름에 그 사랑을 담으신 겁니다. 엄마는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93의 나이로 말이에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주셨죠. 엄마 힘드시면 쉬세요. 괜찮아. 이렇게 행복한데 뭐가 힘들어. 엄마는 지금이 제일 좋아. 4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그때 97이셨어요.
손주 둘을 안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 진짜야. 엄마는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혼자 살아오신 긴 세월, 딸을 잃은 슬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100일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다 오셨어요. 엄마는 손주들을 자랑하셨죠. 이게 다 손주예요. 제 손주들이에요.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할머니에게 이제 사대가 모였다고, 정말 복 받으셨다고요. 2010년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102살이 넘은 엄마 35인 저와 민준 씨, 그리고 9살 은서와 5살 준호.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주들을 양쪽에 앉히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는 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그날 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주희야, 엄마는 내가 행복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내 딸이 되어줘서 엄마는 축복받은 인생이었어. 엄마, 저야말로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었나 봐. 우리가 만난 게, 네, 운명이었습니다. 그 보라색 불빛 아래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사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 봄 엄마가 안경을 찾으셨습니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방금까지 썼는데. 엄마, 머리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엄마는 머리를 만지시더니 안경을 발견하고 웃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그런가 봐. 깜빡깜빡해.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이 건망증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희야, 아침 먹었니? 엄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그랬나? 엄마가 기억이 안 나네. 밥을 먹었는지 잊으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그저 나이 드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셨고 손주들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온 동네를 뒤지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찾았죠. 엄마는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 멍하니 서 계셨어요. 엄마. 제가 달려가자 엄마는 저를 보며 안도하셨습니다. 주희야. 엄마가 길을 잃었어.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 그 말을 하시는 엄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몸이 떨리고 계셨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진행이 빠를 수 있어요.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방법이 없나요? 진행을 늦추는 약은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주 대화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희야, 미안해. 엄마가 짐이 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엄마를 잃게 될까봐. 아니, 엄마는 곁에 계시지만 저를 모르게 될까봐 더 무서웠어요. 세탁소는 점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엄마가 실수를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다림질하다가 옷을 태우시고 손님 주문을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세탁소 일을 도왔습니다. 주희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일을 그만두면 안 되지.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민준 씨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2013년 엄마의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 저를 은주야 하고 부르셨어요. 돌아가신 딸 이름으로요. 엄마, 저 주희예요. 아, 주희? 그래, 주희지. 엄마가 또 헷갈렸네. 엄마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7살인 줄 아셨고, 때로는 세탁소가 아직 막 시작한 가게라고 생각하셨어요. 마치 시간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세탁소에 들어섰을 때 엄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당신 누구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주희요. 주희가 누구예요? 왜 자꾸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는 진심으로 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눈빛에 낯설미 가득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딸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다가오셨어요.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닦으며 일어섰죠. 밤새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다시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주희야, 왜 그렇게 눈이 부었어? 울었니?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엄마는 전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엄마는 저를 잊어버린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일만 하지 말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여행도 가드리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해드릴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2014년 세탁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웠거든요. 40년 넘게 운영해온 세탁소였습니다. 엄마의 젊음이, 땀이, 삶이 배어 있는 곳이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노트였어요. 손이 떨리며 펼쳐봤습니다. 1983년 6월 15일 오늘 꼬마 손님이 왔다. 이름은 주희. 우리 은주 같아서 자꾸 눈이 간다. 저렇게 마른 아이를 어떻게 해. 마음이 아프다. 1984년 12월 1일 주희가 이제 내 딸이다. 법적으로도 내가 키우게 됐다. 은주야, 엄마가 잘 키울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1998년 5월 23일 주희 결혼식. 내가 신부 어머니라니. 평생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은주야, 내 동생 잘 보살펴줘.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글씨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이 모든 사랑을 엄마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는 돌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했고 저도 24시간 곁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요양원에 엄마를 모시던 날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것들을 챙겨갔습니다. 라벤더 향기 나는 베갯잎, 엄마가 손수 자수 놓으신 그것을요.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도 여러 장 챙겼죠.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주희야, 엄마 버리는 거 아니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더 좋은 곳에서 쉬시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올게요. 약속해요. 엄마 손을 잡고 섬지박이를 불러드렸습니다. 아빠가 불러주시던,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를요. 엄마 아빠 따라가면 금방 온다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가 저를 빤히 보셨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네 엄마. 저예요, 주희요. 잠깐이었지만 엄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요양원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를, 제 인생을 구해주신 엄마를 저는 요양원에 모신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세탁소가 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이제 그곳에는 보라색 불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를 구해준 그 따뜻한 불빛이요. 요양원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을 찾았어요.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뵙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방문을 열면 엄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는 눈빛은 대부분 낯설었습니다. 누구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저, 주희예요. 엄마 딸이요. 딸, 제 딸은 은주인데요. 은주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딸만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엄마 기억 속에서 지워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 엄마 곁에 앉았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 참 착하시네요. 엄마는 저를 친절한 낯선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딸이 아닌 그냥 자주 오는 방문객으로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 손이 저를 안아주었고 밥을 먹여주었고 다림질을 하셨던 손이었죠. 예전에 세탁소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세탁소? 네, 세탁소. 그게 어디였더라? 엄마의 기억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선명했다가 흐려지고 잡힐 듯 말 듯 했어요. 가끔 엄마에게 섬지박이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조금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따라가면 금방 온다더니 노래를 부르면 엄마는 눈을 감으셨어요. 어디론가 떠나시는 것처럼요. 혹시 은주 언니를 만나러 가시는 걸까요? 아니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시는 걸까요? 201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엄마는 더 많이 주무셨어요. 깨어 계신 시간이 점점 짧아졌죠.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준비라니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보내드릴 준비를 저는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18년 봄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거의 의식이 없으셨죠.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 안 계세요.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호흡만 가늘게 이어지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은 며칠 못 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렷하게 바라보셨어요. 주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무 빨리 늙었지? 엄마가 너 못 알아봐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엄마는 최고였어요.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어요. 주희야, 엄마 말 잘 들어라. 네, 엄마. 너 낳아준 엄마도 용서해라. 다들 사정이 있었던 거야. 엄마도 처음엔 내 엄마 원망했는데, 이제 보니 그분도 힘드셨던 거더라. 네, 알아요. 그리고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로. 내가 내 딸이 되어줘서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쉬기 힘드신 듯 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이건 세탁소 지하 금고 열쇠야. 거기 엄마가 모은 게 있어. 다 내 거야.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바보야. 엄마는 이제 가야 해. 은주가 엄마 부르더라. 엄마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는 것처럼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정말 사랑했어. 엄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롭게, 고요하게, 108살의 긴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가신 겁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몸에서 엄마 체온이 느껴졌어요. 라벤더 향기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엄마가 평생 사용하신 그 향기였죠. 장례식장은 라벤더 꽃으로만 꾸몄습니다. 보라색 라벤더가 가득한 그곳은 마치 엄마가 평생 지키신 세탁소 같았어요. 영정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동네 분들, 엄마가 돌봐주셨던 분들, 저희 가족 친구들, 모두가 엄마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이 오셨습니다. 친엄마였어요. 73이 되신 친엄마는 많이 늙으셨더군요. 머리는 하얗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미안하다.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노릇 못해서. 친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 좋은 엄마 만났으니까요. 친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멀리서 안녕을 고하는 것으로요. 관을 닫기 전 저는 엄마가 손수자수 놓으신 베갯니들 넣어드렸습니다. 라벤더 꽃이 수놓아진 그 베갯니들이요. 엄마, 이것 가지고 가세요. 은주 언니 만나면 같이 쓰세요.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장지로 향하는 영구차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보라색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4월인데 나비가 나타난 거예요. 나비는 영구차 주위를 맴돌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나비를 바라봤어요. 혹시 저건 엄마일까요? 자유로워진 엄마의 영혼일까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나비는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하늘로 가신 거겠죠. 은주 언니가 있는 곳으로요. 세탁소 지하 금고를 열었을 때
거기엔 통장과 땅 문서,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주희에게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평생 사랑했어. 마이너스 엄마가. 통장에는 3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거였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2023년 봄 딸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와주세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딸이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분만실 밖 복도에는 민준 씨와 사위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어요. 제 엄마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 은서가 그리고 손주가 무사하기를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진통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라벤더 향기였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지만 점점 진해졌죠. 제 코를 자극하는 그 향기는 분명했어요. 엄마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향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지? 간호사 한 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건 엄마였습니다. 여보, 무슨 향수 뿌렸어? 민준 씨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향기는 더 진해졌어요. 병원 복도 전체가 라벤더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엄마가 옆에 서 계신 것 같았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엄마세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향기가 대답 같았어요. 여기 있어, 우리 딸.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은서도 아기도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하느님께? 아니면 엄마께? 신생아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은 요람 안에 손녀가 누워 있었어요. 새빨간 얼굴에 눈을 꼭 감은 채로요. 너무 작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요람 옆으로 다가갔을 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보라색 나비 한 마리였어요. 신생아실 창문 옆에 앉아 있었죠. 저게 나비? 3월이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인데 나비가 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보라색 나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날아와 제 손등에 앉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더니 창문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사라졌죠. 할머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오신 거예요. 증손녀를 보러 오신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죠. 아기 요람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 향기가 아기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무슨 향기가 나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증조 할머니가 오셨나 봐요. 간호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다고. 회복실로 간 은서를 만났습니다. 딸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아기 봤어요? 응, 봤어. 정말 예쁘더라.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진통 중에 제 곁에 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고, 은서의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오셨나 봐. 내 곁을 지켜주신 거야. 그런가요? 그런데 엄마, 저 꿈을 꿨어요. 증조할머니가 나오셔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무슨 이름? 은주요. 은주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주. 엄마 이름이었어요. 은서는 증조할머니 이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꿈에서 들었다니. 그래. 증조할머니가 오셨구나. 은주. 좋은 이름이야.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증조할머니가 축복해 주신 거야. 라벤더 향기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병원 여기저기서 그 향기가 났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오신 거라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러 오신 거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엄마는 아기를 안고 웃고 계셨어요. 우리 주희 잘했어. 내 덕분에 엄마도 증손녀를 봤구나. 엄마, 이제 엄마는 진짜 갈게. 은주랑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보라색 빛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평안하신 것 같았거든요. 손녀 은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지금 2살이에요. 신기한 건 이 아이가 보라색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보라색 옷, 보라색 장난감만 골라요. 엄마, 은주가 왜 이렇게 보라색만 좋아하죠? 은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증조할머니 취향을 닮았나 봐. 엄마가 남기신 유산으로 저는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곳이에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센터 이름은 옥자 엄마 센터로 지었어요. 엄마를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옥자 엄마 도서관이라고요. 도서관 앞에는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봄이 오면 보라색 라벤더가 피어나요. 그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지면 저는 엄마를 느낍니다. 엄마가 여전히 이곳에 계시다는 걸요. 어제 은주를 안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라색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은주가 나비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야, 저게 증조할머니야. 손 흔들어. 아기 은주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비는 라벤더 꽃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하늘로 날아갔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 이제 제가 세상에 돌려줄게요. 라벤더 향기처럼, 보라색 나비처럼 엄마는 영원히 저와 함께 계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벤더 향기를 실어 나르는 봄바람이었어요.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딸.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피보다 진한 건 함께 울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어준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낳지 않으셨지만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엄마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는 다락방에서 우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세탁소 불빛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겠죠. 저는 그 아이들의 불빛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벤더 향기가 불어올 때마다, 보라색 나비가 날아올 때마다 엄마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